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한일 정부는 2014년 4월 양국 외교부의 국장급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고 양국 정상은 2015년 2월 고위급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병기 국정원장, 일본은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대표로 내세웠습니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 밀실 합의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밀실에선 2달 만에 사실상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당초 우리 측 요구와 전혀 다르게 쓰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에 불가역적인 사죄, 즉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밀실에선 일본이 요구한 대로 불가역적인 해결로 둔갑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모든 게 해결됐으니 다시는 문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외교부가 반대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발언을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 협의 중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를 시도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내 타결을 압박했고 결국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 겁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후 피해 할머니들이 고령이라 합의가 시급했고 피해자 대다수가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여에 걸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북콘서트는 대부분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출마를 막았다는 주장으로 시작해 홍 대표가 보낸 사람이다. 전직 국정원 직원이래요.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요? 홍한테 피해 간다고. 홍 대표의 여성 비하 발언과 대선 때 언행도 문제 삼았습니다. 근데 여자 비하 발언은 사실 여러 번 많이 하셨고 대선 때 발언을 하시면 팩트체크해서 가짜로 밝혀진 적이 많았죠. 또 최근 당무감사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탈락 점수를 받은 당협위원장이 홍 대표의 약점을 잡아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번 당무감사에 나는 이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뒤로 딜을 하거나. 그런데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류 전 최고위원의 제명 이유도 막말에 의한 당 명예 실추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포항 지진은 하늘의 경고라는 말을 포함해 논란이 된 발언들이 왜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뭘 잘못한 건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 적부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오늘 오후 2시 우 전 수석 측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견 카페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조금 전에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KBS 이사진 구성이 재편되면서 노조 측으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거취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상은 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자금 담당자 등이 출국금지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중 하나인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내년 2월 만료되는 만큼 빠르게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걸로 보이는데요. 엄청 추운 날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몸이 많이 아파. 하지만 방송에 열정을 갖고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종합병원 유명정입니다. 본인이 이제 마당새 이런 캐릭터인데 마당새가 아프면 어떻게 무슨 종합병원이야? 마당을 못 쓸었어요. 나 근데 아픈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제가 가끔 가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쾌유하시기 바라고요. 방송에 말씀을 적게 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이 많아진 우리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안 아프시죠? 예, 저는 아파도 잘 먹습니다. 언제나 먹는 거는 별개로. 짐승 같은 것 같아. 자, 쥐꼬리만큼 먹는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김현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키가 작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라는 거야. 예, 적게 먹고 적게 싸고 그런다고. 근거 없죠. 아, 근거 있죠. 사실은 진짜 그런 건 있어요. 땀을 배출하거나 탄소를 배출해도 키가 작은 사람이 적게 배출할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친환경적이죠.
특히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면 작은 분들은 정말 오래 씁니다. 산소통을. 저는 1시간에 거의 한 통을 다 쓰거든요. 근데 작은 분들은 초보여도 굉장히 오래 가요. 자, 알겠고요.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조금 슬픈 이야기입니다. 보도로 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만 해도요. 부모와 부모 사이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 그 세대 있잖아요. 우리 같은 세대가 보기에는 많이 공감되면서도 슬프고 아프고 그런 이야기인데 전라도 광주에 사는 70대 노모가 3남 1녀의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래요. 마차님?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느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저지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2017년 12월 엄마가. 뭐 이렇게 글로 따로 남기지 않았어도 보통 엄마들의 마음은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식들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사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나이가 먹게 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자식한테 말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네란 표현 쓰고 말 올려주기도 하고 올해 78세이신 그래서 1년가량 투병하시다가 이달에 돌아가신 남호 여사님 이분이 지금 자식들한테 쓴 편지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이 글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한 사람이 정말 짧은 내용 속에도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긴 글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짧은 건데도 불구하고 대단하고 또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데 80대 후반이신데 70 중반에 처음 한글을 배우셨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쓴 동시 같은 글귀도 생각났어요. 그런 시 있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시. 귀천? 네. 그 시를 읽으면 그런 느낌 들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결국은 돌아가요. 요즘에 우리 화두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마차님이 설파하고 있는 2040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게 인간의 삶인데 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글을 이명박 같은 자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남겨야죠. 비밀번호는 이렇게 시작하는. 물론 이명박도 자식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네. 자식한테는 어떤 걸 남길지 몰라요. 최근에 이 방송하면서 강신명의 자녀 경찰청장 하면서 퇴직할 때 자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지만 사실 자기 아버지는 남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김기춘이 법정에서 구형 받을 때 병석에 누워있는 자기 50대 초반에 아들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댓글들 중에 남의 아버지나 자식들은 그렇게 온갖 조작과 고문 이런 걸로 아프게 한 사람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이런 형식의 유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유서를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이런 그 애절한 유서는 별로 못 봤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자. 알겠고요. 엄마의 그 특별한 사랑일 거고 이렇게 글을 못 쓰시는 엄마들은 어쩌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글로 표현되는데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글로 표현되면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녹음도 안 되는 어떤 유서를 그냥 남기는 것 좀 다를 것 같고 정말 이 자녀분들은 마음속으로 평생 엄마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시청 공무원 남편을 암으로 보낸 뒤에 35년간 투자를 하셨대요. 그런 분들 엄마들 많으시잖아요. 네, 많으시죠.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하기 좀 쉽지 않아요. 고마운 거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뿌듯했고 이런 그것들이 천륜 이런 걸로 다가오는 어떤 관계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마저도 고맙게 느끼는 이 어머니의 아픈, 그렇게 아프다고만 말할 수 없고 이건 아픈 게 아니고 아름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12월 26일 날 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아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잔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땐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다른 데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지금 생각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격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며칠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때 답이 자신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퇴임 후인 2014년에 미국 엘라바마의 다스 미국 법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용히 들렀었다라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스의 하청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2014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다스에 들렀다면서 이 지역에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다스 보고 싶으니까 온 거예요. 대통령 때는 못 오고 하려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실제 퇴임 1년 반이 지난 2014년 9월 말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 CBMC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에 가기 전 애틀랜타에서도 며칠 머물렀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다스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다스가 400억 원을 투자해 엘라베마 공장을 완공한 지 7달 됐을 때로 당시 미국 법인의 등기 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였습니다. 제보자는 특히 교민사회에서 다스는 대통령 회사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사람들 느시죠? 그 대통령 회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그럴 텐데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 놓고서 너 이거 너네 아빠 맞니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질문이죠. 오늘 다스 전담 수사팀을 본격 출범한 검찰은 앞으로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을 찾다 보면 실제 다스가 누구 것인지도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뭔가 MB에 숨어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전직 기업인 아닙니까? 전직 상관없을 아니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다스는 내 거다. 참, 네. 아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취임하고 관련자들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왜 많은 언론들이 이명박 뒷조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MBC가 첫 보도를 낼 때 이 정도 보도는 해줘야겠다라고 추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에 대해서도 보도 못하는 MBC. 그러니까 첫 방송에서 자기네들 보도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이슈를 다 빼버리니까 보도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육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비올 땐 소세지빵 뭐 이런 거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예. 어쨌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 중에 하나가 보도된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그런데요, 홍 대표 쪽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뒤엎는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박종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4일 홍준표 의원실에서 있었던 기자간담회 영상. 출입문 쪽 벽면 위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척당 불기. 뜻이 크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 대표가 좌우명처럼 즐겨 썼던 말입니다. 2달 보름 뒤인 2010년 10월 19일 이때 촬영된 또 다른 간담회 영상에서도 역시 같은 액자가 보입니다. 유리창에 비친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홍준표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은 이보다 8개월 뒤인 2011년 6월. 의원실에서 이 액자를 봤다는 게 윤 전 부사장의 일관된 법정 진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척자가 사람 인변에 두루줬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척으로 읽히는지 그게 신기해서 내가 기억에 남았다라고. 반면 홍 대표 측은 이 액자를 의원실이 아니라 당 대표실에만 뒀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물론 두 곳에 걸렸던 액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자는 사람 인변이 맞지만 신방변이부터 틀린 글자입니다. 홍 대표는 과거 당자가 틀렸다는 지적에 액자를 내렸던 바 있습니다. 틀린 글자가 들어간 액자가 2개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결국 대표실의 액자는 의원실에 있던 걸 옮겨 걸었을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홍준표 대표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척당불기라는 액자가 2010년에 있었다는 영상이 발견이 됐거든요. MBC가 참 이상해졌네. 윤승모 부사장의 죽은 자가 남긴 메모와 돈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최종 선고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의 발견으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네.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그러니까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 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평소 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MBC 뉴스는 해를 넘겨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무려 11년 동안 KTX로 돌아가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승무원들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서울역 한켠에 마련된 기도회.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고 노동자 KTX 승무원입니다. 힘든 좌절을 겪고 저희가 정말 12년이라는 고통 속에 다들 결혼도 하고 학부형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지나는 열차를 볼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원래 일하던 곳인데 왜 나는 여기 있고 저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지난 2008년 해고 무효를 외치며 철탑에 올랐던 미정 씨. 또 일주일 만에 끝내고 엄마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엄마 나 일주일만 있다가 내려올게. 입사할 때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하자 해고가 됐고 300명이 넘던 인원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삭발, 단식에 오체투지, 국회 농성까지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봤습니다. 방패를 바닥으로 쿵쿵 쳐요. 저희 조합원들은 하나씩 소리 지르면서 들려나가고. 법에 호소했고 1심도 2심도 이겨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과 달리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이 맞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했습니다. 코레일은 받아간 월급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34명에 각각 1억 원씩. 모두 빚더미에 앉았지만 다시 KTX 승무원이 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떼쓰는 사람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거를 인정받고 싶은 것 같아요.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는 그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런 또 경우 그 KTX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15년. 예.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오늘 대법원 적인 아니고 홍준표가 했던 말 MBC가 참 이상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네. MBC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MBC만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대. 김장겸 지키려고 온갖 거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회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척당불기. 이 글자도 틀렸었다 그러죠. 그 척당불기하고 비슷한 뜻이 안하무인이라고 한다고요? 뭔가 홍준표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굴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좌우명 중에 하나였는데. 안하무인. 그러니까 그러네, 안하무인이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건 개망나니. 아무튼 민정수석님, 네. 질문.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네. 재심은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적폐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걔네들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승모의 증언 중에서 당대표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한 거야. 그 증거 자료가 나온 거죠.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걸려 있었어. 근데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서도 그 척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말할 때는 자기는 의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실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틀린 글자의 액자가 두 군데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 척자가 틀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저 액자 내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자, 어쨌건 MBC의 보도 이것도 괜찮았고요.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뉴스밸류 없음. 뭐 이거 뭐 액자 하나 가지고 말이야.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데스크. 오늘 뉴스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때 찾아내지 못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추가 비자금 2천억 원이 사정당국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의 규모가 공식 확인된 건데요. 이 규모가 전부인지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MBC에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비자금이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에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천억 원은 처음 예치한 금액의 2배 이상의 평가 차익이 더해진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고 숨어있던 차명 계좌에서 다시 거액의 비자금이 드러난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2008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계좌를 2011년 자체 발견해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고 계좌 개수는 20여 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돈은 이건희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건 지난 5월 한 유명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였죠. 그런데 업체의 시공 이력과 고객 장부에서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공사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공사대금 수십억 원이 업체로 들어갔는데 어찌된 게 이 회장 자신도 가족도 아닌 제3자의 수상한 이름으로 지불됐습니다.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꼬리가 확인된 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드러난 이 회장의 비자금 규모는 삼성 특검을 통해 발견된 차명 계좌 1,199개, 액수는 4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당시 특검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 계좌를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요? 당시 특검 관계자는 MBC에 10,0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해 가능한 모든 차명 계좌를 찾아냈다며 삼성도 누구의 계좌에 돈을 숨겼는지 기록해놔야 하기 때문에 차명 계좌 리스트를 작성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압수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찾은 게 아니라 못 찾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쓰레기차 석대 분량의 서류를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된 2천억 원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효용 가치를 줬다면 한 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일단 한 개를 만들고 나면 20개에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더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의 추가 비자금 규모와 자금 출처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9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오프닝을 하고 자기들 반성을 하고 세월호 얘기한 뒤에 정식 첫 뉴스로 시작된 게 바로 이 2천억 원대 이건희 차명계좌 또 발견. 추가 수사 불가피 이것도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건희 소유로 돼 있는 돈이 얼마일까요, 과연? 이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자로 이야기하면 화수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박정희와 버금가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놀래야 돼? 박정희 놀래야 돼? 이건희 놀래야 돼? 박정희 건 누가 받았지? 아니, 이건희 죽을 때 진짜 이 돈 다 묻어주고 싶네요, 같이. 그러니까 이건희 정도 규모가 되면 그 비자금마저도 본인이 관리를 못해요. 네. 관리해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야 그렇죠. 돼. 안전장치랄까 이런 게 좀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관리인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잖아요. 박근혜는 관리인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조해준 거죠, 박근혜가. 추가 비자금이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거를 득템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밥 같은데 국물이 맞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을 휘저으면 고기에 나왔다 건져지는 것처럼. 지금 밝혀진 것만 이 정도면. 네, 근데 이런 재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이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삼성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돈 끌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그걸 고발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자기가 그 2천억 수조 원의 돈을 깔끔하게 지키고 싶으면 자기한테 필요한 돈은 자기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 1조 원에서 뭐 1억 좀 빠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금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업들의 비자금이란 다른 게 없어요. 이윤 남아서 공적으로 서류상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고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슈킹, 횡령, 삥땅한 거예요. 지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을 훔친 계속해서 훔쳐가지고 담아놓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범죄. 다른 말로 말하면 절도에 가깝고요. 장발장과 생각을 해보면 공적인 자금을 이건희가 또는 뭐 최태원이 신격호가 온갖 사람들이 만드는 그 모든 비자금은 다 횡령입니다. 근데 금액이 무려 수천억 원대의 그 더미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는 그 이전 보도에서 나왔던 게 4조 5천억이었잖아요. 그 4조 5천억 말고 2천억이 추가로 발견된 거죠. 그러면 2천억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렇죠. 점점 더 드는 거죠. 부럽다 진짜. 이 중에 분명히 까먹고 있는 돈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라.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낫다. 그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사람이 이 무슨 돈이지라고 그냥 겁나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런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많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자가 사망한 경우 그냥 상속되거든요. 내가 옛날에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못 쓰던 계좌가 있었어요. 깡통 계좌지. 예. 가끔씩 한번 들여다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옛날에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 예. 박주고 나오는 건데 그 조폭들이 비자금을 하다가 전혀 안 쓰고 있는 그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돈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었어. 이게 그 회사의 여러 자금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올려주거나 기술 개발을 하거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돈들을 다 가져가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것도 이런 이유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또 법으로 단죄하고 재판에서 벌을 주려고 할 때 재판부에서 꼭 쓰는 말이 있죠. 그동안에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감안해서 감량해주는. 그 당시에 삼성특검이 10,0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했단 말이에요. 모든 차명 계좌를. 네. 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보통 임직원들 명의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관련돼 있는 사람들 다 뒤져가지고 월급 통장도 아니고 개인 계좌도 아니고 뭔가 어디서든가 흘러 들어왔던 돈들을 찾아냈던 게 10,000개였다고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모르지만 또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저수지. 이제 최종 종착점은 이제 남은 거는 거의 저수지만 남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주식 계좌까지 나왔고 뭐 CD 같은 거는 이미 다 뒤졌을 테고. 분명히 이 장부가 있을 거예요. 수기로 기록한 장부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니, 사실요. 엑셀 파일로 된. 사실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맘먹으면요. 다 합니다. 안 하는 거지. 그렇지. 뭐 시간과 인력 이런 걸 이유를 핑계를 들어가지고. 대서, 예. 그러니까 그 조준웅 특검이 나중에 자기 아들이 삼성으로 들어가잖아요. 특검이 끝난 뒤에. 예. 그 조준웅 특검이 탈탈탈 털어줬으면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명박도 정호영 특검이 묻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알고도 덮었다는 게 훨씬 정황적으로 맞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키를 봐주고 나니까 아들을 취직시켜준다지. 그것만 했겠습니까? 현찰로? 안 좋겠어요? 솔직히? 뭐 저기 유럽이나 미국의 뭐 고급 주택도 아마 차명으로 줬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뭐 저수지 안에도 뭐 일정 부분 한 컵 정도는 줬겠죠. 한 컵. 한 컵 궁금한데요. 죄송합니다. 한 곱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그 복관이 비어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빈 건지 모를 정도 돈. 그렇죠. 아, 진짜. 저수지에 한 곱부. 나는 딱 인간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 뭔가 정말 철학을 갖고 그 사유, 그러니까 물질을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초탈한 사람 하나. 그리고 완전히 유물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서 오로지 나 어떤 영화에서 옛날에 그 노랑머리인가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원조교제한 아저씨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뭐 돈 갖고 너같이 젊은 애들을 내가 돈 주고 산다는데 이게 딱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야. 그런 거야. 윤리 같은 건 없고 오직 돈만 숭배하는 인간들 유형이 있는데 이건희 같은 자들이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인이고 존경받을 사람, 되게 유명한 삼성전자의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뭐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돈 횡령해가지고 여자분들 한 5분 불러다가 굉장히 만족하시고 한 번에 500만 원씩 주시고 2천만 원이었던가요? 수고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이 얼마만큼 봐주고 있냐면 이건희 회장이 과연 심장마비였는지 아니면 누군가 위해를 가해서 그렇게 심장마비 증상이 온 건지 조사도 안 했어요. 경찰 검찰이 대면 조사도 안 하고 진술도 안 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다고는 가정하에 홍모 여사의 복수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이건희 회장이 자연스럽게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저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누가 가둬놓고 있는 건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저 상태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건 세계사적인 의학적 쾌거죠. 이게 사람이 당장에 식물인간 상태로 뭐 10년, 20년 갔다는 그런 기록들은 많지만 삼성그룹 차원의 보도에 따르면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하잖아요. 의식도 있고 TV도 보고 삼성 라이온스가 우승할 때는 뭐 응원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등장은 안 해. 그래서 자기 아들은 법정에서 말실수도 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분명히 말실수라고 본인이 그랬으니까. 회장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종합하면 정말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은 세계사적으로 의학적인 굉장히 그 희귀한 표본이고 굉장한 쾌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기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과 검찰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건희 씨를 이재용 씨가 재판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이건희 씨의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조사를 좀 해서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암수를 써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았나를 이건희 씨한테 직접 진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거기까지 가야 난 정신 차렸다고 봐요. 아직도 여전히 삼성이라는 거대 돈 권력, 자본 권력 앞에 검찰과 경찰 자체도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까지. 어쨌건 그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재용의 말실수는 충격적이네요. 이 겨루 자식이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어요. 50분 동안 MBC가. 그래서 포탈에서도 이제 기사 순위가 나오잖아요. MBC 기사들이 기사 랭킹 상위에 올라가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했겠죠. 저도 오늘까지도 MBC 채널은 지워져 있습니다. 저 집에.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면 채널이 7번, 9번 갔다가 바로 13번으로. 13번. 그 정도로 배신감이 컸던 그런 방송이고요. 신뢰라는 건 무너지긴 쉬워요. 근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기에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를 노리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본인들도 그 방송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겠지만 최선과 진정성을 다해가지고 뭐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MBC가 정상적인 뉴스를 하는 날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던 부분이 있고요. MBC가 보도를 해서 JTBC도 그렇고 나중에는 KBS도 그렇고 그 많은 언론들이 이제 진실 보도를 추구하게 되면 조중동은 더 찌그러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MBC 힘내란 말은 지금은 못하겠네요. MBC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뉴스데스크의 진행을 맡은 박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은입니다. 오늘부터 정상 체제로 돌아온 뉴스데스크는 앞으로 공영방송다운 뉴스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권력이 아닌 시민의 편에 서는 뉴스가 되도록 MBC 기자들 모두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오늘은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MBC 뉴스가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박성호 앵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MBC 뉴스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은 실제 보이는 것과 달랐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사람이 칼을 들고 왼쪽 사람을 쫓아갑니다. 도망을 치고 있죠. 그런데 저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확대해보면 왼쪽 사람이 오히려 흉기를 들고 오른쪽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겁니다. 저 카메라의 틀, 즉 프레임 바깥의 현실은 배제되는 것이죠. 선택과 배제가 뉴스의 숙명이라고는 해도 사실 왜곡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MBC 뉴스는 저 카메라와 같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피해자인 유족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깡패인 것처럼 몰아갔고 공권력의 농민이 쓰러진 장면은 꽁꽁 감춘 채 시위대 폭력성만 부각시켰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도 침묵.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퍼져도 침묵. 뉴스 자체를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 국정농단이란 표현도 상당 기간 뉴스에서 금기어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드러내기보다 감추기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월호를 구하지 않고 정권을 구한 방송, 정부에 입이되어 한 방향으로 몰아간 방송, 바로 권력에 충성했기 때문이고 공영방송의 진짜 주인인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MBC 안에서는 부당한 보도를 밀어붙인 세력과 그에 맞섰던 기자들도 있었지만 냉정히 말해서 시청자들께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뉴스는 계속 나갔습니다. 저항이 좌절됐다고 무기력과 자기검열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기자윤리, 저널리스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MBC 기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죄송스러운 보도는 세월호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습니다. MBC 뉴스는 진실을 밝혀내기보다 은폐했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보다는 모욕하고 조롱하는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양효경 기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원고의 학생들 338명 전원이 구조됐다는 소식. 그럼 우리 아이들 저렇게 만든 거에 일조하신 분이 MBC입니다. 한 사람당 최고 3억 5천만 원. 저희는 이제 믿지 않습니다, 언론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던 그 순간 MBC는 속보 경쟁 속에 오보를 양산했고 희생자들의 보험금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로 향하자 MBC는 박근혜 정권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4월 20일과 25일 두 차례 유족들을 작전 세력, 깡패로 몰아붙였고 뉴스는 몸싸움을 부각시켰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렀습니다. 밤사이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였는데요. 안광한 MBC 사장은 뉴스를 극찬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자 했고 추모 분위기로 중단됐던 예능 프로그램들을 일제히 정상화시켰습니다. 세월호 뉴스는 축소됐습니다. 보도국엔 영상통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유가족의 눈물, 정부를 비판하는 손팻말, 학생들이 배 안에서 찍은 동영상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지침을 어긴 기자들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고 보도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조급증을 비난하는 박상우 전국부장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MBC의 반사회적 보도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MBC가 세월호 축소보도 방침을 정한 4월 21일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날입니다.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다음 날 방송사들에 대한 직접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4월 22일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 통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고 바로 다음 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접 KBS, MBC, SBS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방통위, MBC로 이어지는 세월호 보도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겁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한 선정적 보도로 청와대 책임을 은폐했고 해경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단식을 하던 유민 아빠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선정적으로 과장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회의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단식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하라.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 지휘를 다그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동부병원도 사찰하게 되고 이런 내역들이 이제 꼼꼼히 적혀 있는 걸 보고서 이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거구나. 2015년 11월 23일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의결하자 MBC 뉴스는 특조위를 공격했습니다. 교묘하게 왜곡 편집한 동영상이 동원됐습니다. 이 동영상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관제 데모 지원으로 최근 구속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MBC 보도 사흘 전에 이미 보도 날짜까지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의도된 거고 기획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행적조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 왜 하필이면 그 동영상을 보내서 세월호 보도는 MBC 구성원들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2012년 방송장악에 저항한 170일 파업 이후 1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징계받거나 뉴스 제작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영진은 그만큼의 대체 인력을 채용했고 이들을 이용해 보도를 통제했습니다. 기자들은 공포정치 속에 자기 검열을 하며 무력해졌습니다. 세월호 보도 참사는 이 모든 것의 종합적 결과였습니다. 2017년 선체는 인양됐지만 세월호의 진실, MBC 보도 통제의 진실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좀 의문이 가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재수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는 보도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과 보도국 간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보도 통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바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는 지금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BC 기자들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과 다짐입니다. 나를 2번 죽인 건 여러분들의 사장이 아니고 KBS, MBC의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언론을 따내야만 여러분들 틈바구니 속에 기레기가 단 한 마리라도 숨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희들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MBC 뉴스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로 사죄의 말씀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지난 몇 년간 MBC에서 벌어졌던 과오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2월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5월에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프랑스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에 와서 나는 다시는 효도 관광을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역시 내가 너무 잘하려고 오바를 했나? 이게 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이 아니면 못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강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꾸 나이를 들어가는 게 느껴지니까 빨리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해드린 컸어요. 건데. 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 아빠를 유럽 성지순례를 꼭 보내드리고 싶다. 이게 뭐 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부모님들도 성당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꼭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기회가 좋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해가지고 강행을 했어요. 그게 5월이었는데 유럽 성지순례는 나중에 패키지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사돈댁도 좀 방문을 해보고 이러려고 이제 다 이제 디테일을 짰는데 이게 가이드 없이 누군가를 여행을 데리고 다닌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짰다는 게 정말 직접 모든 걸 기획해서 직접 안내해서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남편이 있으니까 다 하고 하기는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표 끊고 뭐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국에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프랑스에 딱 도착해서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아빠랑 완전 대판 싸웠어요. 왜요? 어머니가요? 아니요. 아빠랑 나랑. 왜? 그러니까 거의 막 우리 아빠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 그래서 내가 소리를 너무 지르니까 이제 나중에 남편은 밖에서 경찰 올라올까봐 프랑스인데 큰일 나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못 봤고 우리 아빠가 저렇게 흥분하는 것도 못 봤으니까 아니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이러냐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This is Korean style. 아니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 그냥 뭐 엄마가 농담으로 이렇게 탁 던졌는데 아빠가 그걸 너무 다큐로 받으면서 말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내가 아빠랑 붙은 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내가 아빠에 대한 불만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너무 도착하자마자 나왔던 거죠. 그 프랑스에서 터졌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가족여행이라는 게 많이들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많이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안 가봤어요. 그 가족여행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갔었던 기억이 있고 나중에 커서는 없거든요, 저도. 그리고 가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거 비싸 사지 마. 놀러 가서 이제 쓰러 가잖아요. 근데 항상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저기 가면 싸다. 항상 이러시니까 뭐 어디 가기가 좀 안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정직해서 그래요. 왜요? 오다 주웠다고. 그게 한번. 예. 먹을 때 오다가 주웠다고 하도 먹이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그러니까 가격이 다 보이니까 맨날 좀 다른 거 드시려고 나는 오래간만에 한 번씩 먹으려고 해도 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서로 바쁘니까. 그 막상 또 이렇게 안 가면은 또 섭섭하잖아요. 그죠? 또 그래 또 그렇게 나중에 한참 몇 년 뒤에 얘기해요. 그게 저도 올해 막 하겠다고 했던 게 아빠가 내가 오늘 7순인데
올해 7순인데, 그럼 걔 올해 7순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올해 7순이라고 계속 그러면서 막 서운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거였는데, 근데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이럴 때 완도나 이런 데로 여행 따라갔었던 걸 기억을 하면 다 하나같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래 아빠들이 다 6.25 전쟁 전후란 말이에요. 네.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난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해. 그 항상 밥 먹을 때 반주하고 술 드시고. 어제가나 술 가족은 정말. 모름지기 모였을 때 싸우는 게 제맛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맨날 엄마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데리고 갔던 게 재작년에 홍콩 한번 가고 이제 올해 프랑스였어요. 근데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 프랑스에서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은 시댁에서 다 준비를 했었어도 모든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가 동선이 반복되지 않으면서 최대한 체력 소모도 덜 하게 그러면서 많은 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엄청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제가 다 몰라도 남편이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제 워낙 역사나 뭐 이런 거에 빠삭해서 가이드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홍콩을 갔을 때는 제가 홍콩을 10대 번 갔기 때문에 내가 다 갈 수 있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거 있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안 받는구나, 음식이. 그러니까 좀 여행을 가면 거기 현지 음식에 적응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김치 가져와! 된장 가져와! 오히려 프랑스 갈 때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예 캐리어 하나에다가 한국 음식을 다 해가지고 갔어요. 진짜. 된장에다가 고추 박아가지고 하는 것까지 다. 그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는 도대체 그럼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엄마가 그렇게 프랑스 갔을 때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식을 더 잘 얻어먹었다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는 한국 음식을 좀 해서 먹고 다른 때 나가서 먹을 때는 아빠가 이제 프랑스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스파게티 이런 것도 안 좋아하세요? 별미로 먹는 거죠. 별로다. 이거 뭐냐, 이거. 아유, 근데 잔치국수가 낫지. 이러시잖아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게 홍콩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콩은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놀랬던 게 홍콩이 반주를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맥주는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근데 소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케 뭐 이런 종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숙소를 잡아서 이제 아빠가 거의 이틀에 한 번은 호텔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마트에서 김치 사고 마트에서 청주 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초밥 사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막 그 호텔 방에 문을 딱 열면 내가 여기 한국 식당에 들어온 것 같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래도 내가 프랑스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이제 제가 남편이 항상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회사 가고 이럴 때는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멀리 테마파크를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테마파크가 그냥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게 아니라 역사 테마파크여서 제가 프랑스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해드리지만 다 불어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를 2시간을 걸려서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니까 이게 또 너무 긴장이 되고 제가 한국에서는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제가 운전하는 차를 처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하는 대화를 듣고 며칠간에 내가 아빠가 하는 거를 어른이 돼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를 보니까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집이 몇 번 이야기는 했지만 IMF 때 완전 폭탄을 맞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아빠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정말 막 국도에서 110 이렇게 밟으면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핸들을 막 주먹으로 쳤어요. 막 그러면서 주먹으로 치면서 무섭다. 무서워. 내가 엄마한테 내가 한국 들어가면 둘 다 당장 내가 이혼시킬 거야. 내가 막 이러면서 가족여행한 자리에서. 봐요. 원래 가족은 모였을 때 싸우는 게 제맛이라니까요. 이래서 우리 집이 화목한 이유가 여행을 안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세대 차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빠가 좀 그래도 산다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한량으로 큰 이것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컸지만 IMF에 저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는 이런 거예요. 내가 테마파크를 다 준비를 했잖아요. 운전하고 어디에 파킹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딱 아침에 아빠는 무조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차를 타야 돼. 근데
차를 탈 시간에 딱 갔더니 아빠가 잠옷 입고 누워서 오늘 나는 거기를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은 열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이라이트 코스인데 아빠가 안 가겠다. 오늘 너무 피곤하겠대. 근데 엄마는 아빠를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왜 안 간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또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운전대를. 근데 그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되게 웬만하면 화를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한번 터지면 제가 미치겠는 거야. 야수님은 알아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총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살인마. 벌써 마음속으로는 벌써 지금 몇 명이 지금 갔어요, 지금. 엔진톱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제천 사고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저도 집에 갔을 때 엄마랑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사우나 가는 게 너무 평범한 일이고 맞아.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아빠가 저렇게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를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순간순간 열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반성과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애증. 다행이다. 애증의 관계죠. 또 뭐라고 싸우고 또 지나고 나서 또 어떤 거 사건이라든가 얘기 드는 게 있으면 또 그래도 이해해야지 하다가도 또 바뀌고. 저는 외갓집 식구들이 정말 재미있거든요. 모이면은 싸워요. 명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모이거든요. 모이면 싸워. 근데 매년 2번씩 꼭 모여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제각각이구나라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는 혼자 희죽희죽 보고 있죠.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근데 정말 심각하게 싸워요. 싸울 때. 근데 이게 싸우는 달라요? 매년 똑같아요. 싸우는 코스가 있어요. 싸우는 코스가 이렇게 만나면은 반가워서 이제 밥 먹고 또 술 한잔 하고 2차로 맥주 먹다가 옛날 이야기 나오고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은 잘잘못을 따지고 잘잘못 따지면은 패턴이 있군요. 뭐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싸우다가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해장국 먹고 다시 반복이죠.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다시는 안 온다고 욕하면서 헤어져. 그런데 명절이 되면 또 만나. 그게 좀 저희하고 완전히 반대네요. 저희는 큰 댁에 갔을 때 한 번도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그런데 잘 안 만나요. 그걸 봐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가족은 싸우는 게 제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뭐 그쪽에서 연락하지 마. 대신 안 싸워요. 그거 희한하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자주 싸우고 자주 보는 우리 외갓집 식구들이 너무 좋아요. 또 좀 있으면 또 싸움 구경할 수 있겠네. 내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가면 또 크게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달 남았군요. 연도도 아주 2018년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싸우고 시작하면 바람을 세게 한다 하면서 막 싸울 거 아니야. 제가 할머니를 옆에 딱 모시고 중계를 해드립니다. 지금 큰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삼촌은 대응을 했습니다. 네가 제일 미워. 이번에는 미리 싸우시는 분들 오기 전에 브리핑을 먼저 한번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면서 식사 후에 뭐 하고 언제부터 싸움이 날 거고 내일 아침에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미리 그려놓으시고. 우리 집도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 그게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모이지가 않으니까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때? 할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죠? 할머니 계세요.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 사라지면 사실은 일부러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할머니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만약에 진짜 하늘나라 가시면은 굳이 이제 만나지 않으면서 더 멀어지는 거죠. 싸울 때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빈도수가 가장 높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프랑스에서 본 거는 그 사람들은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겨우 가요. 그런데 가족끼리 모일 때 보잖아요. 제가 정말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자라오면서 우리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항상 제사도 우리 집에서 하고 막 대소사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꼭 그렇게 싸워.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 그게 싫은 이유가 그게 나는 우리 엄마가 큰 며느리로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아들들은 모르지. 그런데 내가 프랑스에 가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냥 영화 속에 내가 그 트리 밑에서 선물 받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얘는 이거 좋아하니까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걸 준비를 해서 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너무 생활화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게 물론 가족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꿈꿔온 결혼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재현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내 남편이 완벽하지도 않고 얘도 한량이에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가 만든 가족의 구성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내가 바랬던 상황을 항상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때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나눠 갖고 정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갈 때 가끔 보면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프랑스 말로. 거기도 그렇기는 해.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적어도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애정 표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왜 막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런 게 왜 만연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 이런 속담부터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정말 가서 놀랬던 거는 부모님이 70 넘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같이 밥을 먹다가 아버님이 어머니 이렇게 볼을 막 이렇게 만져요. 그러면 저는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더라도 일상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약간 한국 분들이 약간 라이벌 의식은 있거든요. 만약에 볼 만지고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버님이 또 갑자기 어머님한테 막 키스를 한다거나 라이벌 의식에 우리는 더 진하게 해야지 하면서 더 사돈이 저러니까 나는 더 진하게. 우리는 더 진하게, 우리는 더 행복해 보여야겠다. 그게 하는 사람이 경쟁이 붙어야 돼. 경쟁. 평소에 하는 사람이 경쟁 의식을 느끼지 평소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눈을 그러려니 해요. 저희 부모님들은 정말 좀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좀 하지 말라고 좀 그렇게 뭐라고 했습니다. 사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걸 보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와이프한테도 잘하지 않아요? 글쎄요,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도 막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막 볼 쓰다듬으면서 방송하면 유전돼가지고 스킨십이 유전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는 교육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보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 구성원들한테 대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랄 때는 그 엄마 아빠의 애정 표현 같은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 대소사 할 때마다 식구들 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였어요. 아, 집안에 돈이 많으면 싸우니까 난 지금 돈 없을 때가 더 차라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근데 우리 아빠가 장남이었으니까 가장 많이 물려받았고 가장 큰 집을 갖고 있었을 때는 대소사 할 때 고모네며 삼촌네며 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맨날 싸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중에 망하고 아파트 작은 데로 이사 가니까 아무도 안 와. 그렇죠. 잘 데도 없고 할머니 돌아가시기도 했고 하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좋은 거예요. 싸우는 거 안 봐도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일이 편해졌어. 할 게 없어진 거예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과 극인 거죠.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 지금 제 어머니 세대에 저는 우리 엄마 같이 살았던 사람이 평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맏며느리로서. 그런 거를 보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런 가족여행에서 느끼는 이 갭이 어떤 나이 차이나 세대 간의 갭일 수도 있고 IMF를 맞았던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고 해야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제 또래만 해도 프레디라 그래가지고 친구 같은 아빠 이걸 되게 컨셉으로 잡고 프레디요? 네,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프렌드 데디. 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아빠랑 친했었던 것보다 요즘 애들이 아버지랑 친한 게 훨씬 더 그렇죠. 유대감이 있잖아요. 네. 되게 잘 놀아주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화는 난다. 호시탐탐 나는 황혼이혼을 시킬 거야. 그냥 조론 있잖아요, 조론. 조론. 그렇죠. 그런 생각에 반성도 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빨리 추진하시려면 가족 여행을 더 많이 다니세요. 돈이 없어. 더 분기마다 가다 보면은 좋아지던가 더 악화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월간 가족 여행 뭐 이런 책도 내면서 돈만 있으면 자주 보내드리고 싶죠. 네. 근데 엄마 아빠만 둘이. 두 분이서 궁금하다 그거는. 그 마치 그 미우새 같이 카메라로 구경하고 싶어요. 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없어도 싸우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아니 정반대로 어머님이 또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이제 가정에 좀 문제가 있거나 약간 그런 이제 일이 있으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한 며칠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찍는 거죠. 찍어서 다 같이 보는 거죠. 저게 내 모습인가?
이러다 보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면은. 세상에 나쁜 아빠는 없다. 이런 거 만들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나 나도 고쳐야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 마차님의 반성문이었습니다.